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 발해의 번영. 그래서 고구려 정신을 계승한 대조영.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도 10년 동안은 수많은 고구려 유민들이 요동 지역에서 당나라에 항거하며 재기의 기회를 노렸다. 당나라는 고구려가 망한 뒤 10여만 명을 생포하여 영주에 집결시켜 이곳을 이질 종족 통솔지로 삼았었다. 고구려의 보장왕을 요동 도독으로 삼아 친당적인 소고구려국을 수립한 일도 있었다. 이는 고구려 유민에 대한 당나라의 무자비한 이민 정책이었다. 이때 영주에 있던 거란이 반란을 일으켜 이곳을 점령하였다. 따라서 7세기 말 고구려 유민의 지도자 대조영 장군은 거란 세력을 몰아내고 그 무리와 말갈족의 일부를 거느리고 옛 땅인 동모산 가로 열고 길림성 돈화 가로 닫고 을 근거로 698년 나라를 세우니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의 맥을 잇는 정통 국가인 발해였다. 처음엔 국호를 진, 연호를 천통이라 칭하였다. 이로써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함께 존재한 남북국 시대가 열렸다. 발해는 친고구려적인 성격의 나라인 만큼 고구려 정신을 계승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에 항거하였으나 그 뒤에 차차 교류하였다. 그러나 신라와는 시종일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물론 신라도 발해에 대해서 마찬가지였다. 발해를 2세기 동안 유지하게 한 시조 고왕 대조영은 기세 좋게 이렇게 외쳤다. 나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에게 망한 뒤 이 넓은 땅은 우리 눈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매우 안타까운 노릇이다. 이에 나는 고구려의 헌걸찾던 대제국의 모습을 다시 찾고 정신을 계승하고자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노라. 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고구려인의 기상인가. 대조영은 걸걸 중상의 아들로 당나라의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저항하는 삶을 살아왔다. 결국 그 덕분에 고구려 계승과 발해국 건설이 구체화되었다고도 말할 수도 있겠다. 대조영은 발해를 건국한 뒤 돌궐족과 손잡고 당을 견제할 세력을 튼튼히 구축했다. 마침내 705년 당나라가 시여사 장행급을 보내 화해를 청하였다. 우리나라와 기국은 앞으로 화친함이 좋을 것이요. 이에 대조영은 담례로 아들 대문예를 파견해 당나라에 입시하도록 해 평화가 계속되었다. 발해가 당나라의 제도에 영향을 받아 문물을 발전시킨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후 713년 가로 열고 천통 15 가로 닫고 당나라로부터 발해군 왕에 봉해지고 국호를 발해라고 고친 뒤 고구려의 옛 땅을 거의 회복하여 해동성국을 이룩하였다. 대조영은 죽음에 이르러 후대 왕들은 고구려 정신을 잊지 말고 잘 계승하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발해는 동삼성과 연해주 일대를 차지하는 큰 나라로 발전하였다. 발해 시조 대조영이 21년간 기반을 닦은 뒤 아들 2대 무왕과 3대 문왕 때에 이르러
국토가 확장되고 문화가 발달하였다. 이 721년에는 동북경에 큰 성이 구축되기도 하였다. 중경에서 상경으로 수도를 옮긴 것도 국내 지배 체제를 정비하고 발전시킬 거점 도시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발해의 전성기는 9세기 초 10대 선왕 때로 성당 문화를 받아들여 해동 성국으로 불렸다. 이 시기에 발해는 동북쪽으로 연해주를 지나 흑룡강, 송화강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압록강 하류로부터 구련성, 개원, 농안의 서편을 통하여 거란과 요동에 접하고 남으로는 대동강, 원산만해까지 뻗쳐 신라와 접하였다. 이렇게 강성했던 발해도 10세기 초 동몽골에 근거를 둔 유목민족인 거란의 추장 아율아 보기가 중국을 점령하기 위해 공격한 이후 기울기 시작하였다. 가로 열고 925년 가로 닫고 마침내 14대 애왕 때 거란의 급침을 받아 상경용천부가 함락됨으로써 14대 228년 만에 망하였다. 발해의 각종 제도는 당의 제도를 참고하였다. 중앙에는 세습되는 왕 밑에 삼성 육부제가 있었으며 지방은 5경 15부 62주로 분할 통치하였다. 그 밖에 중앙에 소속된 특별관청으로 중정대 가로 열고 감찰 가로 닫고 문적원 가로 열고 도서편찬 보관 가로 닫고 사빈사 가로 열고 외교 가로 닫고 주자감 가로 열고 교육 가로 닫고 등이 있어 왕을 보좌하였다. 관리는 8등급으로 나누었으며 지도층은 대부분 고구려 귀족 출신이 차지하였다. 군제는 12위를 두고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하여 강하고 질서 있는 상비병 10만 명을 확보하였다. 발해는 인한, 대흥, 건흥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할 정도로 그 위치가 뚜렷하였다. 발해는 당 또는 일본과 문물을 교류함으로써 산업을 육성하였고 외국 문물을 모방했지만 창조적인 부분을 가미해 전혀 새로운 문화를 완성하였다.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한 주체는 고구려 유민인 귀족으로 오경을 중심으로 불교적인 색채를 띠며 발달하였다. 그 중에서도 8세기 말 3대 문왕이 상경 동경성으로 옮겼는데 이곳은 오랫동안 정치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크게 번성하고 발달했다. 최근에 발견된 유적에 의하면 수도 상경에는 주위 40리가량 되는 토성이 있었다. 이는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에는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질서정연한 시가지가 구획 정리되어 있었다. 지금도 그곳에서는 왕궁을 비롯하여 돌계단, 석등, 기와, 벽돌 같은 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 발해가 2세기 동안 누렸던 번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미술품과 공예품의 공통적인 특색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대륙적이고 진취적이며 야성미가 흐르는 가운데 발해 특유의 소담한 맛도 풍긴다. 분묘는 횡혈식의 고구려 계통임을 알 수 있다. 발해의 교육기관으로는 주자감이란 국립대학교 같은 전문기관이 있었다. 학생 중에는 입당 유학생들도 많았다. 당시 고구려나 백제, 발해의 후예로 중국에서 활약한 인물도 적지 않았는데 파미르 고원을 누빈 고구려의 후예 고선지의 활약은 눈부신 것이었다. 고구려 계통의 상류 귀족은
인습대로 불교와 유교를 믿었으나 말갈족이 근간이 되는 평민들은 여전히 샤머니즘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농업과 광철업이 성하였고 배, 명주도 생산하였다. 발해는 고구려 옛 땅인 동삼성 지역에서 일어났으나 우리 역사에서 소외되는 일이 많았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발해가 고구려의 유민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발해 초기에 잠시 교류했을 뿐 말갈족이 대부분이라는 이원적인 조직관념에 따라 같은 동포로 보지 않았고 따라서 하나로 융합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발해 건국 세력과 지배계층은 고구려 문화를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10세기 초 발해가 망한 뒤 고구려 계통 사람들은 고려로 들어가 한국 민족의 재통일을 촉진하는 저력을 보였다. 유민인 열화만은 압록강가에 정한국을 세웠다. 그러다가 18세기 실학자들이 한국학에 대한 관심을 높임에 따라 한국사의 정통성이 강조되었고 발해사를 연구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조선시대의 실학자 유득공은 그의 명저 발해고에서 고구려와의 관련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 대신은 누구인가? 곧 고구려 사람이었다. 또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어디였던가? 곧 전통적인 금수강산, 우리의 고구려였다. 이것은 아름다운 우리의 얼이 뛰노는 고장이다. 유득공은 또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는 큰 명분을 상실한 것은 한국 정통사에서 발해가 제외되는 데 있다고 격분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발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신라와 발해는 당시 남북에 공존했던 우리의 동일 민족으로 보고 있다. 자, 여기까지 발해에 대해서 그렇죠? 발해의 번영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